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재명의 그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의 역사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제가 느끼는 그 조그마한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무슨 원고를 갖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말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전에 분명히 밝힙니다.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 역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느낌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가 말이죠. 삼국시대를, 그 다음에 고려시대. 정말 그 수많은 외침이 있었죠.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거란족들, 당나라, 수나라, 강감천의 귀주대첩인가요? 을지문덕의 어쩌고 저쩌고 여진족들의 침입 다 지켜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구려 때는 강제통 대왕은 저 여동포를 다 점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외국인, 외세에 침탈당했던 것은 저는 조선시대에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왜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린됐지 않습니까? 선조 때. 그리고 광해군을 내쫓고 반정을 했던 인조 시대, 즉 여진족입니까? 그쪽에 그 후금 청나라로 나중엔 되죠. 그쪽 애들한테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인조가 처음에 정묘 때는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선조는 저기 압록강까지 도망갔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그 태광로를 저놈들이 저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강화도로 나가는 걸. 왜냐하면 대륙에 있는 놈들은 바다 싸움을 못 하거든. 해전을 못 해. 그러니까 강화도로 딱 가버리면은 애들 아이고 닥쳤던 개가 되는 거야. 막아버리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해가지고 그걸 다 에워싸니까 나중에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항복하고 삼전도의 그 맹약입니까 뭔가 군신관계를 한 거죠. 청나라랑 후금이었죠 당시. 그 누르하친가 뭔가. 그리고 거기서 인조 왕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인조의 동생인가 아들인가 소현세자인가 뭔가 청나라로 그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50만 명 정도가 그 청나라의 창녀로 공출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걸 환향녀, 돌아올 한자, 고향향, 여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것이 이제 환향녀인데, 환향녀 돼갖고 중국에 가서 온갖 몸이 더럽혀져 돌아왔다 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가정에서 다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유린을 당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최악의 작품은 경술국치, 즉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36년 동안을 이 나라를 외세한테 준 겁니다. 조선시대에 거의 다 해놨던 일이에요. 이 나라가 유린됐던 건. 그 후에 고려나 삼국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륙을 정벌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전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거 제 느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처음에 조선이 건국할 때 정도전이가 나라를 그 기틀을 좀 쌓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정도전이 생각은 왕권 강화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왕하고 백성들 사이에 그 관료 사회를 추진했죠. 정도전이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 그래서 조선의 전반기, 즉 선조 임진왜란을 막기 전까지는 조선의 전반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바뀌면은 왕권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신권을 강화하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최초의 그 조선의 물론 뭐 왕자의 난이나 뭐 친인척 뭐 숙부가 단종을 뭐 죽이고 이방원이가 형제를 다 죽이고 이건 서로 왕가의 신분끼리 일어난 권력암투였잖아요. 근데 연산군을 폐위시킨 것은 이제 신하가 주도해서 폐위를 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이 조선의 관료 사회가 어떻게 변하냐. 왕은 우리가 좀 싫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료 사회가 되면서 당파 싸움만 일어납니다. 조선 후기가. 동인, 서인, 뭐 북인, 남인, 노론, 소론. 조선 후기, 선조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의 당파 싸움만 있었을 뿐이에요. 차라리 왕권이 강화되고 뭐 왕과 신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왕을 무력화시키면서 관료들끼리 서로 그 파벌 이걸로 일관돼요. 조선이 후기에. 다행히 이제 그쪽에 쭉 후기 선조 이후에 대정태세 문난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해가 또 쫓겨나죠. 근데 광해는 굉장히 뭔가 강단이 있는 왕이었어요. 인조 반정이 광인, 효, 현, 숙종, 경종, 숙경영, 영조, 정조 시대에 좀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조, 정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정조 이후에는 이제 뭐 순조, 뭐 헌종, 철종, 그 다음에 고종, 순종으로 27대의 조선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정조 때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고 정조는 실학파, 실용주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문물도 개방하고 이런 실학파를 등용을 시켰어요. 정조가. 그리고 천주교도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종교까지도. 근데 그래서 정조 독살설이라는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리고는 순조가 오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관료들의 세도 정치. 정말이면 이때 오면은 이제 막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대북파, 먼파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그 권력이 한 군데로 모입니다. 정조 이후에. 순조 때부터 순조의 와이프의 장인이었던가요? 안동 김씨의 김조순인가? 거기에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잠깐 이제 누구 왕후의 그 아빠였던 풍양조 씨가 조금 식분을 잡았는데 한순간이었고 거의 한 60년을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합니다. 이건 당파 싸움도 아니에요. 이제 한 집안이 왕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한 집안이 그냥 이 나라를 지배를 해요. 왕은 허수아비 꼭두각시고. 그러면서 그때 세계는 막 변화의 격변의 시대였는데 세도 정치하고 막 매관 매직하고 탐관오리 날뛰고 막 그때 뭐 홍경래 난도 있고 막 여러 그 민심이 또 나중에 전봉진 동학혁명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격변의 시대에 정말 조선은 관료들에 의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벼슬도 갖다가 뇌물 받아먹고 팔고 막 이런 썩은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정조가 그래도 한번 개혁하려고 했던 게 바로 실학파들. 그게 난민 소속이었어요. 굳이 소속을 나누면은. 근데 이제 사실 당파 싸움이 선조 때부터 일어난 당파 싸움이 동인, 서인. 그다음에 동인 내에서 또 남인, 북인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서인에선가 또 노론, 소론이 막 있고 그러는데 남인들은 그래도 신흥 진보 세력들이었어요. 거기에 실용주의 실학파 정약용이 누굽니까? 박재가 박지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조에 의해서 힘을 받다가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또 기존 수구파들이 다 또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정약용의 이런 실학파들이 깨갱하고 이제 권력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은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전체적인 의미고 다만 그러겠어요. 거기에 큰 게 뭐냐면 이성계가 고려를 이렇게 하고 이성계의 정권이 그래도 그 백성들의 국민들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 고려의 막판에 이제 최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강성이어가지고 명은 신흥 국가였어요. 명전이 무슨 국가였더라? 중국. 그래서 기존의 그 수구파들은 야, 우리가 그동안에 모셔왔던 이 나라를 어떻게 버리고 명이 새롭게 등 뜨고 있는데, 그런데 이성계는 명을 치라 했을 때 위화도,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4대 불가지론을 내세웠죠. 명을 치는 건 불가능하다. 4대 불가지론이 또 기후적인 요건, 지금 눈이 오고 군량비도 보급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칠 수가 없다. 그래서 회군을 해서 전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성계의 판단은 옳았던 거예요. 결국은 명이 이제 중국 천하를 다스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성계는 그 실용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방원에 의해서 또 자기 정도전이 또 지가 제일 그 이성계가 아끼던 그 후처의 아들 이방석인가 뭐 이런 애들을 그 이방원이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참하게 죽였다고 하더라고. 그 쇠로 된 쇠뭉치로 그냥 완전히 아작을 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 정몽주부터 죽였잖아, 이방원이가.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자의 난인이 그 왕가끼리의 권력 다툼이었어요. 이건 신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세종이 이제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도 말년에는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실록을 직접 보지는 않고 이제 주워들은 얘기죠. 근데 말년에는 정말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이성계 때 자기 이성계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방원이가 다 죽여버리니까 이성계는 함흥 지 고향 땅으로 가갖고 그냥 있다가 그래도 이방원이가 마음이 미안했던지 아버님 여기 이쪽으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시켜 해갖고 그 차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소식이 없어져. 그게 함흥차사였잖아. 태종 그 이방원이도 말년에는 그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세종이 이제 그 총령대군인가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방원이 셋째 아들인가로 그게 세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녕대군인가요? 하여튼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이었는데 별로 그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술과 풍류만 즐기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세종한테 갖고 세종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나 봐. 세종이 했는데 또 세종의 아들이 뭡니까? 그 수양대군이잖아요, 또. 세종의 아들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그 문종 아들한테 물렸는데 문종이 좀 빨리 죽어버려. 그래서 어린 그 열 몇 살, 12살인가 되는 단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 세종의 아들이었죠. 그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없애버리고 그냥 저기 강원도 어딘가 양평이 어디로 유배시킨 다음에 독사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모반 세력들이 있어갖고 진짜 적통을 가만히 살려놓으면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갖고 그 씨를 제거하는 모양이야. 그렇게 수양대군 역시 그러니까 세조죠, 세조. 굉장히 말년에 그 참 괴로움 꿈속에서 단정에 누가 나타나서 이런 고통을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대세문난세 성종이 또 있고 연산군이 있잖아. 연산군. 연산군이 어떻게 되죠? 그 성종 때 이제 그 연산군의 엄마가 시기 질투 이런 게 좀 많았었나 보더라고. 근데